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의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주요 쟁점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두 번째 심리를 또 빠르게 개최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연 건데 일단 오늘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 1차 기일에서는 아마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기일이 사실 열린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네. 아마 이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쟁점 판단이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고 함은 일단은 뭐 피고인 측에서는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걸 방어하는 논리로 이제 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2심 판결문을 이제 어쨌든 원용을 계속 하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봤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당시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라고 했는데 예. 이건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해석과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에서 이걸 어떻게 볼지 이런 쟁점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속도로 인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3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그대로 가서 무죄가 확정되는 이제 상고 기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 취지로 이제 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파기환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서울 고법에서 다시 한번 심리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파기 재판. 그래서 이제 이 무죄 취지 판결을 파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3가지 중에서 제가 좀 예상을 해보기로는 이 파기 재판 가능성보다는 앞에 2가지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상고를 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기환송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일단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3633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심리를 해서 이 원칙 그대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먼저 2심 선고 그대로 무죄가 확정이 될 경우 이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출마에 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이제 씻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고심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완전히 그 장애물을 벗어던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환영할 만한 그런 결론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파기 환송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부분으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그 부분이 이후에 이제 뭐 재판을 다시 받아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유죄로 가게 된다면은 또 형량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네. 그러면 또 이제 피선거권 박탈과도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었을 때 아니면 뭐 파기 재판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어쨌든 선거권과 관련된 문제가 좀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예. 저희가 파기환송, 파기재판을 또 차례대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파기환송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가능성.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으나 대법관들이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파기를 하게 되면 2심 재판이 열리는 건데 이게 대선 전에 파기환송이 되면 대선 출마의 영향은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네.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만 우리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예.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대선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고. 법적으로 장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후보자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예, 있겠네요.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뭐 피선거권 박탈이 뭐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상태가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결국 아까 제가 2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그럼 이때 단계가 됐을 때 만약에 대선이 끝난 상태라고 이후라고 한다면, 한다면. 예, 그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불소추 특권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제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니까, 네. 그럼 이 파기환송된 2심 재판을 과연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소추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된 전과 이후의 그 그렇습니다. 기소 문제.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재판을 정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진행을 시키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피선거권 박탈은 일단은 뭐 좀 그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어렵긴 하겠지만, 파기환송이 됐을 때 이후 재판을 진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돼서도 또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쟁점되면은 그건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어떤 뭐 절차를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냥 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가 예전처럼 뭐 헌법 소원에 있어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쟁점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하면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이 어쨌든 되고 나서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으로 제기하기에는 또 어려운 문제이고, 그럼 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그 재판부에서 이 불소추 특권과 같은 관련된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수는 있는데, 재판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권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 그 가능성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결국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가능성이 없다기보다 이제 적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경우의 수가 파기 재판인데 이 파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 예, 네. 말씀. 일반적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파기 재판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죄가 된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형을 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법원은 사실상 법적인 부분의 쟁점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는 법률심인데, 네. 이거를 이례적으로 파기 재판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이제 형을 정리하는 문제를 사실심 재판부에서 보송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기 환송을 해서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형을 정하라,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네. 정말 쟁점이 단순하고 했을 때는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도 존재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정말 미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건에 있어서 뭐 3가지 안을 뭐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기 재판의 가능성이 거의 제일 확률적으로 낮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명은 이제 특가법상 뇌물이고,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3월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임명이 되고 나서 4개월 뒤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였던 그 타이이스타젯에 어떻게 보면 임원으로 특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 예. 특혜 채용이 된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것이 그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대가성으로 이렇게 특혜 채용을 해준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채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태국으로 이주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당시에 뭐 급여를 받고 주거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이것이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무죄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눈길을 끄는 점이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사위의 급여 등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 제3자 뇌물죄였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 제3자인 사위인 서모 씨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급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제 제3자가 뇌물을 받게끔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논리를 구성을 했다가 근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하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좀 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3자 뇌물죄보다는 그냥 단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그냥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를 했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데 예.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이 서모 씨와의 관계에서는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논리를 구성을 했던 것은 경제적인 공동체로 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어쨌든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이 서모 씨가 타이스tat에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이 생활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지금 뇌물을 수수한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이다라고 보고 이제 특가법상 뇌물로 이제 기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이 기소 전에 뭐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 혐의 판례도 좀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최서원 씨한테 이제 그때 지원금을 지급을 한 것을 예.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때도 그때 차용했던 논리가 경제적 공동체로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논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문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됐고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주어진 게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주체다라고 봐서 검찰에서는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주체다라고 봐서 이제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하고 또 전 사위한테 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검찰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뭐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가담한 주체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뭐 이상직 전 의원, 그다음에 이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뭐 가담이 되어 있는 주체라고 조금 본 것 같고, 예. 물론 문다혜 씨라든지 서모 씨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을 재판에 회부를 해서 처벌을 함으로써도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금 뭐 문다혜 씨라든지 아니면 서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네. 검찰에서 선처를 해줬다라는 의미로 이제 기소유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뭐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집행유예처럼 뭔가 좀 유예가 된다는 의미일 텐데 이건 기소유예는 또 어떤 다른 점도 있는 거예요? 예, 이 기소 결국 이제 집행유예라는 것은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 단계에서 유죄를 선고를 할 때 선고되고. 그때 이제 징역형만 이제 집행을 유예를 해줬다는 의미이고 네. 이 지금 문다혜 씨나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혐의는 있지만 재판으로 넘기지는 않고 선처를 해준다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뭐 크게 넓게 의미를 보면은 뭐 유죄 하나의 뭐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켜본다는 기간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소유예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추가로 문제를 이제 일으키지 않는다면 재판에 다시 회부를 보통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검찰에서 만약에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이전에 기소유예를 했던 것도 이제 기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참고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뭐 선처를 해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아들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원심에서는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뭐 미치는 그런 고통, 그다음에 아이들이 커서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생각을 하면 뭐 아득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고심에서는 뭐 이제 당시에
범행 그 현장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 이제 피해자 휴대폰에서 나왔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금 가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 녹음 파일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뭔가 짜집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 다퉜었고, 예. 그리고 치료 감호를 선고를 해줬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부에 이제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에 있어서 뭔가 이런 사실 오해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한 그런 오해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다 기각을 시키고 징역 25년이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징역 25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유가족이 오랜 노력 끝에 그 1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고, 이 녹음 파일이 결심 공판 때 공개됐는데,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장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했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 당시에 녹음 파일이 중요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이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들어갔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가해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후에 또 이제 신고를 하는 그 과정까지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둔기도 아니고 뭔가 이제 장난감용 쇠파이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용도의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흉기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객관적인 녹음 파일이 하나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였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예. 그리고 그 살인의 그런 고의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주장을 하기로는 이제 피해자가 와서 고양이를 발로 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투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지만, 그 녹음 파일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그런 가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아마 이 녹음 파일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실체적인 진실의 규명이 훨씬 더 좀 용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가해자에 대한 조금 더 중형이 선고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 녹음 파일 증거 능력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원심에서 채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가해자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으로 짜집게 됐다, 아마 이런 식으로 네.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법원에서는 이제 원심에서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 녹음 파일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녹음 파일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 능력을 의심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이 원심 판단이 맞고, 그래서 상고를 기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것인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도망의 염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마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 당연히 범행의 중대성도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이제 도망의 염려라고 봤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형이 나중에 가서 선고가 된다고 했을 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뭔가 본인이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을 하고 도주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이전에 그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당시 불기소 처분을 똑같이 이제 마약 사건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해가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고 이제 기소유예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는 한 번의 전과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 중형이 예상이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재판부에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모 씨 아내 역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약 사건에 있어서 거의 수사 단계에서 모두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보통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철규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뭐 두 번째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뭐 조심스럽지만 그 이철규 저희 의원의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혐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처벌받는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초범이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뭐 마약이 검출이 되긴 했지만 네. 재판 단계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가고,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뭐 이후의 처벌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아마 뭐 판단을 받아봐라 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초범 아닌가. 재범도 이유가 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를. 이 마약 사건에 구속이 있어서는 있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군요. 예, 재범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이제 형량이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가 될 때에도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아마 이 전과 유무에 대해서 아마 고려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이슈들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